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 기고문에서 북한을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언급하는 등 북한의 정치 체제를 옹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뒤 첫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하자 특검팀이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윤덕 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까지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MBN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 장관 청문회, 이른바 슈퍼위크가 시작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을 방문하고 쓴 기고문 평양의 봄에서 북한을 또 하나의 조국으로 부르고 성군 정치를 옹호하는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첫 소식 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철도 노조위원장이던 지난 2004년 북한을 방문한 뒤 한 매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평양의 봄이라는 제목의 방북기에서 김 후보자는 북한을 또 하나의 조국인 이북, 또 하나의 조국으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선군 정치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선군 정치를 남쪽의 경험에 비추어 나쁜 것이라는 등식화를 내리고 북을 재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며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연북 의식을 강조한 대목도 있는데 연북은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의 친북, 종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연북 의식이라는 표현이라든지 북한 정권을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부른다든지 올바른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통일 교과서를 발간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반도의 평화적 관계, 남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취지의 표현이었다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의혹에 이어 고가의 시계를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해당 시계 외에도 고가의 시계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MBN 취재 결과 이 역시 재산 신고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내용은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착용한 시계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C사의 T 제품으로 추정되는데 1,600만 원이 넘습니다. 미니 모델 지금 1,240만 원으로 확인되세요. 다음으로는 스몰 모델은 1,650만 원으로. 강 후보자가 보유한 시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의 B 제품과 P 제품으로 추정되는 시계도 눈에 띕니다. 현재 시세로 두 제품 모두 1,000만 원 안팎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500만 원 이상의 시계를 포함한 보석류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 시계 모두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엔 없습니다. 강 후보자는 T 제품의 경우 구매 당시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이었다며 재산 신고는 당시 가격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구매 가격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부부 합산 13억의 이제 대출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했다는 건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MBN은 강 후보자 측의 재산 신고 누락 경위에 대해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특히 당 차원에서 이른바 강선우 갑질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막는다며 후보 역량과 사생활 검증을 분리하는 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를 맡기고 집 쓰레기도 버리겠다는 의혹과 함께 잦은 보좌진 교체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갑질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며 강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 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 지시로 규정하겠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공직자가 사적 지시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강 후보자가 이불을 덮어주는 영상을 공유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유학 의혹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보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청문 대상자의 개인 신상 등 사생활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낙마청 공세와 여당의 후보 음모가 다음 주 인사청문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선우 갑질방지법과 청문회법 개정도 여야 충돌의 단초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럼 다음 주 시작되는 장관 청문회, 후보자들의 검증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상당수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 마감일인 오늘까지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서 맹탕 검증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주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1차 마감일이지만 각 의원실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 자료도 추후 제출하겠다거나 일정상의 이유 등 핵심 정보가 없는 맹탕 답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에만 700건 넘는 자료를 몰아서 제출하는 등 늑장 제출 사례도 있습니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거부로 청문회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는 하루뿐입니다. 미리 자료를 제출받아서 충분하게 검증하겠다는 야당의 노력을 자료 미제출한 방식으로 거부한다면은 이 청문회를 우리가 그냥 통과 의례로.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 해명엔 시간 끌기로 일관한 김민석 총리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청문회가 진짜 무슨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미 우리 배추 총리께서 그 선례를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지금 다들 버티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은 과기부 장관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후 협의 여지를 남겨둔 후보자들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낭만은 없단 여당에 맞서 야당은 자료 제출 거부 후보자에 대해 고발 방침을 세우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여야 대치는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 뒤 첫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사유를 들었지만 특검은 강제구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상의 문제가 입소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팀은 오는 주말 다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데 이마저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더라도 구치소 방문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대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불락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장면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한덕수 전 총리나 단전 단수 문건을 멀리서 봤다고 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과는 다른 정황들입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에 담긴 모습은 전혀 달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뿐만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있던 문건까지 하나하나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는 겁니다. 특검팀이 영상을 제시하자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남은 걸 챙겨갔고 그중 하나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건넸다고 말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종이 쪽지를 멀리서 대충 본 게 전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하지만 CCTV에는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함께 문건 3장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 담긴 걸로 파악돼 특검은 이 중 일부가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CCTV를 토대로 두 사람의 위증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경로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로가 있었다던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사의 압수수색에 아주 최대한 저희는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VIP 경로설이 불거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VIP 경로설의 진원지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였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로는 정말 없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경로설이 나온 회의 참석자와 경로를 전달받았다는 인물까지 동시에 수사하면서 특검팀은 퍼즐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VIP 경로설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MBN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김건희 여사 집사로 거론된 김모 씨가 설립한 회사는 고액 협찬을 하지 않고도 전시협찬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적은 돈으로 대기업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린 건데 그 배경에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작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모 씨가 설립을 개입한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인 코바나 콘텐츠 전시 협찬사 명단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MBN이 확보한 당시 기록을 보면 2015년 전시에 200만 원어치 티켓, 2019년 전시엔 100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이 최대 1억 원이 넘는 협찬을 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액수입니다. MBN은 IMS가 명단에 오른 배경에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이 작용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임원이었던 김 씨는 회사 측에 친한 누나가 전시회를 하니 협찬을 하자고 제안했고 회사 측은 자금 사정상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김 여사를 설득할 테니 이름만 넣어달라고 하자고 말했고 실제 김 여사에게 돈 없는 스타트업 홍보를 도와달라고 말해 협찬사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협찬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도 두 사람의 관계 덕분에 IMS가 혜택을 받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IMS 측은 당시 기업 간 서비스가 주력이었던 만큼 홍보 필요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시에 협찬한 기업들을 모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하였습니다. 김 씨가 가족 문제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특검팀은 김 씨가 직접 연락해 출석한다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건희 집사로 거론되는 김모 씨의 회사는 의심스러운 점이 또 있었습니다.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당시에 갑자기 전에 없던 규모의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겁니다. 특검팀은 자금이 김 씨나 김 여사 측에 흘러갔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설립한 IMS 모빌리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이 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각종 형사사건 및 오너리스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2023년 6월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투자금의 절반 규모인 92억 원이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선 2021년과 2022년의 외주 용역비는 각각 2억 원과 0원에 불과했는데 공교롭게도 대규모 투자를 받은 해에 지출도 급증한 겁니다. 때문에 외주 용역을 명목으로 돈이 김 여사 측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반면 김 씨 측근인 A 씨는 직전 연도에도 관계사에서 50억 원 상당의 외주 용역비가 발생했었다며 2023년부터 해당 항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의 이른바 집사게이트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영장 재청구 등으로 수사 동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이처럼 민중기 특검팀이 MBN의 단독 보도인 이른바 집사게이트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집사게이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집사, 김모 씨 귀국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검팀 입장에선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간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 씨를 어떻게 귀국시켜 조사를 벌일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네. 어제 저희 MBN 단독 보도로 김 씨가 귀국해서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죠. 예. MBN 보도가 나오자 특검팀은 언론에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특검팀에도 조사 의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언론 보도 관련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언론 등이 아니라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입니다. 예, 특검팀은 아직 김 씨와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팀이 그러니까 저희 MBN 단독 보도 그와 관련해서 MBN에다 얘기하지 말고 특검팀에도 얘기하라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김 씨가 귀국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쟁점이 뭔가요? 네, 쟁점을 살펴보면 특검팀은 김 씨와 김 여사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 단독 보도로 보신 것처럼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회사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에 협찬을 했다고 하는 시기가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인데요. 이때는 김 씨와 김 여사 일가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제 단독 보도로는 둘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김 여사 측 요구를 거부했고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2020년과 2021년 사이인데 김 씨 소유 회사가 투자금을 유치한 시기는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이미 틀어졌다는 시기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투자금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특검팀은 이 친분 관계에 대한 주장의 진위를 살펴볼 걸로 보이고요. 또 김 여사가 실제로 투자금 유치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차명으로라도 투자금 일부를 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규명해야 할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강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인데요. 앞서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IMS 사무실과 관련 계좌 등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네. 법원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달았는데요. 김 씨 신병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이 사건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속한다는 걸 소명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검법과 관련됐으니 민주당이 여당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발언을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 씨에 대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겠다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집사게이트 사건을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특검팀 측은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우선 강제수사 이외의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사이의 관련성을 최대한 규명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했잖아요. 예.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조은석 특검팀 박재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급히 열고 전한 내용인데요. 구치소에 확인을 해봤더니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방금 전 속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을 확인했고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취임 37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남은 인선이 두 자리였는데 오늘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논유니버스 대표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겁니다. 이번에도 현역 의원과 기업인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이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값 불안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삼선인 김윤덕 후보자는 국토교통위원회 경험은 있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택 분야 전문가나 관료가 아닌 정치인을 지명한 건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최휘영 논유니버스 대표가 지명됐습니다.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입니다. 기자, 포털 CEO, 여행 플랫폼 창업 등을 경험한 최 대표의 인선은 민간 콘텐츠 전문가를 뽑으려던 이 대통령 인사 기준에 들어맞습니다. 취임 37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해 54일 만에 완료한 문재인 정부보다 속도감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인사청문회 절차입니다. 국회 시간과 별도로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TF를 꾸려 후보별 의혹 제기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시 작전을 통제할 권한, 이 전작권이 1950년 미군에 넘어간 이후 75년 만에 우리에게 돌아올지 관심인데요. 이 취재 결과 이 대통령실은 아직 실무 협의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선한빛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통상과 안보를 함께 논의하기로 하면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첫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에 관련한 현안들을 국방부에 별도로 물은 걸로 전해집니다. 전작권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미국도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부정적이지 않은 만큼 이번 협상 때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도 어차피 주한미군의 위상과 임무 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은 1950년 7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 사령관으로 넘긴 이후 노무현 정권 시절 이양 시기까지 정한 합의를 했지만 이후 재검토를 거듭하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작권 환수 논의가 이미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아직 실무 협의가 진행된 단계는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환수는 장기적 현안이라면서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예, 오늘 정치톡톡은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SNS 업무 지시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공개 업무 지시를 내린 게 화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네. 예전 트위터죠. X에 글을 올렸는데요.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경주 에이펙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 총리는 20여 분 뒤 경주 현장으로 가고 있다면서 추후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김 총리는 오후에 1차 점검을 마쳤다고 보고한 뒤에 외교부를 향해서 다음 주 관련 회의를 준비해달라는 후속 지시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남겼습니다. 에이펙 준비 기획단도 열심히 발로 뛰겠다 이런 외교부의 마무리 보고까지 SNS상에서 이어졌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시도 지시지만 이 총리의 답변 그리고 관련 부처의 업무 이 보고까지 사실 이런 장면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색적이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예. SNS를 통한 업무 보고의 소통 방식이 매우 신선하다. 또 대통령이 어느 현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의견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동시에 보여주기식 소통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SNS를 통한 정부 내 소통이 활발하다면서 그간 우리나라에서 자주 안 했던 방식이라서 주목을 더 끈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볼까요? 다음 주제는 재헌절 다시 쉴까인데 사실 빨간 날이었는데 지금은 평일이잖아요.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나요? 실제로 구체적인 검토는 아니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 강 의원 측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재헌절이 현재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면서 법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재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말이나 휴일 등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한번 되새기 보고 우리 국민 주권의 의미를 대지는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건 실제 빨간 날이 될 수 있느냐인 건데 실제로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과거에도 재헌절을 휴일로 바꾸자는 제안은 종종 나왔습니다. 당장 지난해 7월에도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도 아직은 소극적입니다.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 행안위와 또 여당인 민주당 정책위 등에 제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텃밭도 역전. 이건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 같네요. 네,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 대비 3%포인트씩 지지율이 떨어졌는데요. 이로써 국민의힘은
10%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갤럽 측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를 밑돈 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보수당 텃밭인 영남권 민심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 TK와 PK 두 지역 모두에서 27% 지지율을 기록해서 각각 34%, 36%의 지지율을 기록한 민주당에 뒤처졌습니다. 국민의힘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요. 뼈를 깎는 혁신 다짐했습니다. 네, 다짐대로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졌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햇볕을 직접 쬐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자외선이 강했던 건데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볕이 도로에 내리쬐고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그늘이 없는 곳에선 5분도 걷기 어려운 날씨에 직장인들은 양산을 들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신호가 3번 바뀔 동안 양산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수를 세보니 33명이나 됩니다. 햇볕이 너무 내리쬐서 양산을 안 쓰면 밖에 못 돌아다니겠어서 오늘은 양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양산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상공에 고기압이 머물며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간이분수는 태양열로 작동합니다. 강한 햇살을 받으며 물기둥을 내뿜는데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강한 햇볕을 받을수록 물줄기도 강해지는데 햇살 아래에 두자마자 물방울이 높이 올라갑니다. 떼약볕의 영향으로 서울과 여주는 36도, 광명과 곡성은 37도를 넘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았습니다. 햇볕에 노출되면 수분 이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일사와 함께 동풍이 지속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동풍과 열대 수증기 영향으로 내일부터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런 폭염에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더위를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여성 거주자들인데요. 공용 에어컨 바람도 또 무더위 쉼터도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의 사정을 황지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 좁은 단칸방 안에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열기에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쪽방촌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임원순 씨에게 여름은 유독 불편한 계절입니다. 또 여기 아저씨들 막 술 먹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잘 안 나가 저런 데는. 밤이고 낮이고. 나가면 막 시비 걸고 욕 먹으면 싫잖아. 방안 열기를 조금이라도 빼내려 문을 열고 싶지만 여성 거주자들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안 열어놓고 잔 거예요. 덥고 그래도 싫어요. 또 내가 밀리니까. 아, 누가 무서운 사람 올까봐. 쪽방촌 복도에는 이 공용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데요. 여성 거주자는 문을 열지 않고 방 안에서 폭염을 견디는 실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쪽방촌 5곳에는 모두 2,200여 명이 거주 중인데 이 가운데 13%인 300여 명이 여성입니다. 주변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남녀 공용 쉼터가 있지만 남성 이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듣는 남성분들하고 평소에도 동네에서도 이렇게 교류가 거의 좀 없거든요. 이제 쉼터 오면은 좁은 공간에 남녀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쪽방촌 자체가 좁고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많아 남녀를 분리한 쉼터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여성 거주자들을 상대로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도록 안전 문고리 100여 개를 지원했지만 실제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철제 문고리를 버티기엔 목재로 된 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쪽방촌 여성 거주자들은 오늘도 방문을 닫은 채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주택에서 노부부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부부의 막내 아들이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이 막내 아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주택입니다. 컴퓨터는 켜져 있고 바닥은 피가 흥건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온 집안이 붉은 빛으로 물든 채 안방에서는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노부부와 아들이 숨진 현장입니다. 하루 만에 경찰이 붙잡은 피의자는 30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가정 불화 끝에 피의자가 흉기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사건 현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 불화였는지, 왜 피의자가 범행 후 하루 동안이나 집에 그대로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고 확인을 더 해봐야죠. 혹시나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피해자 주변을 탐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낮 광주의 한 주차 빌딩에서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4층에 떨어진 택시로 인근 상가에 파편이 뛰면서 시민들이 크게 놀랐는데요. 택시기사는 다행히 에어백이 터지면서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차 빌딩입니다. 4층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벽을 뚫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 시각 주차 빌딩 옆 길에는 배낭을 맨 남성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사고를 피합니다. 부서진 벽체와 차량 파편이 나뒹굴면서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게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치는 것처럼 꽝 하고 소리가 나길래 뭐지 하고 순간 앞을 봤는데 창문에서 차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택시기사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1층에는 식당가와 상점이 있었지만 점심시간은 지난 데다 폭염 탓에 거리도 한산해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친 택시기사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고 급발진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중국도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14억 인구 중국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인데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유명 관광지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한 곳을 보며 웅성거립니다. 한 여성이 무더위 속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은 겁니다. 열사병 환자들이 속출할 정도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동물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장성의 한 동물원에선 더위를 먹은 코끼리가 폭주하며 동물원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고, 산둥성에선 집을 이틀 비운 동안 상온에 놓아둔 계란판에서 병아리들이 집단으로 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 곳곳에선 저마다의 방법으로 폭염을 피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점령하다시피 앉아있는 어르신들. 이곳은 무더위 쉼터가 아니라 대형마트 아닙니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마트로 모여든 건데 아예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老人在家待不住，也舍不得开空调，竟然跑到了超市里。 에어컨이 나오는 지하철 여관에 모여 게임을 하거나 춤을 추고 심지어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덤프트럭 위에는 간이 수영장이 생겼는데 유스풀까지 즐길 수 있어 아이들 입장에선 워터파크가 따로 없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하얼빈에선 난데없이 눈놀이가 가능한 공원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가장 춥기로 유명한 지역적 특색을 살려 녹을 줄 알면서도 인공눈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14억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피서법이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여름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 왕세자 빈에게 윙크를 날리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 의전에 어긋난다는 건데
마크롱 대통령 얼마 전 영부인에게 맞는 듯한 장면까지 다시 거론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마련한 만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I would now like to say how much I appreciate your welcoming us to Windsor, a sign of your great courtesy and a testament to your friendship with France. 논란은 그 이후 벌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옆자리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과 건배하며 윙크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친근함의 표시로 윙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윙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놀랐다고 전했고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무례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마크롱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기 직전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로부터 얼굴을 맞은 일화를 거론하며 이번 윙크 사건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의전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일 영국 도착 직후 마중 나온 미들턴 왕세자빈의 손등에 입을 맞춰 왕실 의전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마크롱의 입맞춤이 영국 왕실 의전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 역시 브리지트 여사의 손등에 입을 맞춰 영국 왕실 의례에서 손등 입맞춤이 금지되진 않은 걸 보여줬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제인 버킨이 실제 사용했던 에르메스의 버킨백이 경매에서 약 138억 원에 낙찰되며 핸드백 경매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가방은 특별한 사연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은한 광택의 검은색 가죽 에르메스 원조 버킨백이 프랑스 파리 소더비 경매장에 등장했습니다. 버킨백은 1984년 영국 출신 가수 겸 배우 제인 버킨이 에르메스 최고 경영자와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나며 탄생했습니다. 실용적이고 큰 가방이 필요하다는 버킨의 말에 최고 경영자가 즉석에서 구토봉투에 가방 스케치를 그렸던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제작된 가방은 제인 버킨에게 선물됐고 버킨백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가방 덮개에는 제인 버킨의 이니셜이 새겨졌고 스티커 자국도 남아있어 버킨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00만 유로 16억 원에서 시작된 경매가는 순식간에 치솟았고 결국 860만 유로, 우리 돈 약 13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기존 핸드백 최고 경매가 6억 9천만 원의 20배입니다. 낙찰자는 일본 수집가로 현장에 나온 대리인을 통해 전화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were hoping to take it home. It sold for 4 times that, which was surprising and crazy and set records and is historic. 버킨은 1994년 자신이 쓰던 버킨백을 에이즈 자선단체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내놓았고 이 백은 30년 만에 다시 경매에 나와 놀랄만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 새 정부의 첫 해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2.9% 오른 1,320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직장인 평균 점심값보다 약간 많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215만 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 610원이 늘어납니다. 이번 심의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합의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다만 정부 첫 해 인상률로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데요.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영업계 일각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혀 지장은 없죠. 그 정도는 좀 더 올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과 밀접한 주유상 등 각종 수당이 달려있는 직장인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반면 노사단체는 어디도 웃지 못했습니다. 경제계는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 정책을 촉구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고시하면 확정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만큼 가격이 싼 식자재 마트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일부 식자재 마트가 건물 쪼개기, 직판장 허가 등을 이용한 편법 영업으로 논란입니다. 주변 상인들과 납품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호소하지만 제도 정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유승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 식자재 마트입니다. 겉으론 한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개 건물이 연결돼 있고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24시간 운영됩니다. 여기 몇 시까지예요? 24시요. 하다가 오셔도 돼요. 건물 쪼개기는 다른 마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매장 면적이 대형마트 기준인 3,000제곱미터 규모지만 건물을 2채로 나눠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 휴업 등 규제를 피한 겁니다. 직판장 허가를 받고 사실상 식자재 마트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 녹지에서 농산물 집판장으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팔아도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아닌 식자재 마트는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어 납품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써주는 데도 있지만 안 써주는 마트들이 너무 많아요. 행사하는 부분까지도 고스란히 저희가 안고 가는 거예요. 전국 식자재 마트는 1,800곳이 넘지만 편법 운영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식자재 마트를 두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강남 한복판, 그것도 한강변 대단지여서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한 재건축 아파트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조합장이 창호업체를 독단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원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2027년 입주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연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의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5천여 세대 초대형 단지에 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해 단군 일의 최대 정비 사업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입주를 2년여 남긴 상황에서 다시 조합 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조합장 주도로 거실에 들어가는 창호업체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제안서에 그대로 가자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진짜 내가 싫은 거지. 실제 조합장이 시공사에 보낸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지명업체와 계약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시공사는 며칠 뒤 특정 업체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냅니다.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세대당 21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며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조합은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번 안건에 대해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회가 열린 건 이달 초. 이미 시공사에 공문을 보낸 시점보다 한 달가량 늦은 시기였습니다. 이에 조합 측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건 와전된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조합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뤄질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중요 사안을 결정할 경우 배임이 성립될 수 있어 오는 26일 조합 총회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세입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막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이 집주인들이 직접 대출을 받고 대신 월세로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주거비 부담만 늘게 생겼습니다. 권윤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4,100여 세대 규모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입니다. 입주가 넉 달 넘게 남았는데도 부동산 중개업소엔 월세 매물이 250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순수 월세가 아닌 이른바 반전세 매물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잔금 일부를 직접 대출을 받아 충당한 뒤 월세로 내놓은 겁니다.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전세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반전세 위주로 나갈 거예요. 지난달 입주에 들어간 서울 서초구의 대단지 아파트도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는 동시에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 현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1억 원으로 줄면서 미반환 공포에 월세를 고민하는 겁니다. 전세 대출의 총액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살리기 335 프로젝트를 진단하는 MBN 연속기획. 오늘은 5번째 순서로 A, B, C, D, E, F 중 E, 에너지 분야를 짚어봅니다. AI 강국이 되려면 전력 확보는 필수입니다. 이 정부는 원전 같은 기존 전력원은 유지하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배로 늘리고 전력을 도심으로 끌어올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구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홍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65일 바람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전남 영광의 한 풍력 발전단지입니다. 120m 높이 발전기 6대 연간 전력 생산량은 이곳 영광 지역 13,000호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바람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전 변조소로 가서 이제 전국 전락권으로 이제 이동한다고 생각. 신재생 에너지의 또 다른 축은 태양광입니다. 설치가 쉬워 풍력보다 8배 많이 전기를 생산해 국내 신재생 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지판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건물 외벽에 붙이는 기술도 상용화됐습니다. 다양한 색상이나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건물 자체를 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정부는 전체 에너지 중 10%인 신재생의 비중을 2030년까지 2배로 늘려 AI 3대 강국 도약에 필요한 전력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태양광은 하루 최대 6시간, 풍력도 바람이 불 때만 운용이 가능한 점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면서도 원전과 석탄 등 기존 에너지도 함께 가져가는 에너지 믹스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분산형 전력망, HVDC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K-그리드 혁신 방안도 조만간 마련토록. 문제는 핵심 기술들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변환 설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건 현재 국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체코 원전을 이을 해외 수주 소식과 원전 해체 기술 확보 등도 꾸준히 추진해 에너지 산업의 체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신석기부터 신라시대까지 6,000년의 세월이 새겨진 울산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견 55년 만에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우리 우산의 가치를 심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래, 거북이 등 바다동물부터 호랑이, 사슴 등 육지동물까지 20여 종의 동물 300여 점이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 위 바위에 새겨졌습니다.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그림이 담긴 국보, 울산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2km 떨어진 천전리 암각화엔 도형과 그림, 글씨 620여 점이 그려져 신라 버풍왕 시기 사회상을 담은 귀중한 사료로 꼽힙니다. 두 유적을 아우르는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열린 관련 심사기구 회의에서 등재 권고 판단이 나오면서 이변이 없는 한 최종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산 구성에 대해서 뭔가 더 완성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 보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모범적인 선례로 좀 남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것이죠. 등재 확정 시 반구천 암각화는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 올스타전을 앞두고 전반기를 마친 프로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팀은 역시 1위 한화 이글스죠. 이글스가 선두로 반환점을 돈 건 1992년 이후 무려 33년 만인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1위의 비결을 최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7회까지 단 한 점도 못 내고 대주자는 코치와 얘기하다 황당한 견제사로 죽고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한화는 8회부터 대반격을 시작했습니다. 8회 말 한 점을 따라간 데에 이어 9회 말 2사 만루에서 밀어내기로 동점. 그리고 문현빈의 끝내기 안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6연승으로 33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친 한화의 비결은 바로 뒷심입니다. 7회 이후 역전한 경기만 무려 9번으로 후반 경기를 뒤집는 힘이 가장 강했습니다. 팀 내 결승타 1위에 후반 타율이 무려 4할인 문현빈이 이끄는 타선은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는 가장 뜨겁습니다. 저희 투수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을 수 있어서 저희가 역전의 발판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집중력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문현빈의 말대로 마무리 김서현을 비롯한 구원 투수진도 평균 자책점 2위를 기록하는 등 철벽 마운드로 고공비행을 이끕니다. 최다 매진을 만든 대전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통큰 구단주 김승현 회장의 지원까지. 전반기 완벽한 비행을 마친 독수리 군단. 후반기 1위 수성과 함께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향해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난밤 서울은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12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폭염경보 수준의 낮더위는 여전했는데요. 주말까지는 열돔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 등 서쪽 지역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극심한 폭염은 한풀 꺾일 텐데요. 하지만 중후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서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제주는 모레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 36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낮 기온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를 텐데요. 동해안 지역은 속초와 강릉이 29도 선에 그치며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